반갑습니다. 저희 대문자 아이 아프리카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작가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수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매스컴에서 수단에 대해서 그래도 가끔 접해보셨을 건데요. 네네. 그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일강 상류에 있는 그 나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수단의 정식 국명은 수단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아랍어로는 흑인들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는 하르툼이고요. 현재 대통령이 없는 군부 주도의 과도 정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는 알부르안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수단의 국기인데요. 각각의 색깔별로 또 의미하는 바가 있죠. 녹색은 이슬람과 번영과 농업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붉은색은 희생된 사람들의 피, 그리고 흰색은 평화, 검은색은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이는 거는 수단의 국장인데요. 가운데에 있는 동물 한번 보실까요? 그게 뭐예요? 꿩도 아니고? 뱀잡이 술이라는 조류예요. 근데 이제 주로 하늘을 날지는 않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조류이고 평균 1.3m. 그리고 1m의 뱀도 거뜬히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보면은 이 깃털 같은 부분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머리에 펜을 꽂은 비서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비서새라고 또 불립니다. 에이. 진짜입니다. 네. 아니 표현이 좀 고급지진 않다. 새가 진짜 큰가 보다. 예, 수단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인데요. 하지만 반면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민족 구성을 보시면 약 500개에서 600개 민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푸르족, 베자족, 누바족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70% 이상이 수단계 아랍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노란색 이 부분이 수단계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단계 아랍인들은 보시다시피 피부색이 완전히 검지도 않고요. 그리고 피부색이 또 중동 사람처럼 또 요거보다 밝지도 않습니다. 좀 흑인과 중동의 혼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아랍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은 그 아랍어가 사실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수단의 아랍어를 수단 방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공용어로서는 이제 아랍어를 쓰고 동시에 영어도 쓰는데요. 영어를 쓰는 이유는 여기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국이 어떤 일들을 해놓고 갔는지 또 보셔야 되는데 네. 면적을 보시면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가 수단이었어요. 근데 그 수단 아래 보면 남수단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분리 독립을 해서 국토가 이제 수단이 작아진 건데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고요. 제가 우리나라를 위에 올려놨는데 귀엽다. 네,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18배입니다. 굉장히 넓죠. 홍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동해안 길이 정도 되네요. 700km. 와우. 네. 그리고 이제 수단의 위치를 보시면 북동부에 딱 위치하고 있죠. 네. 이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를 연결을 해주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은 홍해가 보입니다. 홍해 건너에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그래서 이 아랍과의 또 이제 교류를 하거나 그 문화가 오는데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단은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많아요. 한 7개 나라가 있는데 북쪽으로는 이집트, 리비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차드, 그리고 남쪽으로는 뭐 남수단, 뭐 동쪽으로는 뭐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등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보다 이 수단은 이 홍해와 접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바다가 있어야 수출도 할 수 있고 교역을 활발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가 있다라는 거 아주 지리적으로 그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수단은 아프리카 국가이긴 하지만은 또 아랍 연맹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또 아랍 국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랍 연맹에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여기 한 22개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고 아랍 국가들이 서로 상호 협력하고 이제 단결을 하는 지역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이 로고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랍연맹, 그다음 왼쪽에 있는 거는 아프리카 연합 그 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다리 거쳤다. 자, 이 위치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수단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아프리카 지역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동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를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홍해가 있고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그래서 아랍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적인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륙국이 아니라 약 700km에 이른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보시면 북쪽에 수에즈 운하에서 또 아덴만에 이르는 국제 무역로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위치적으로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일강 하면은 이집트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이 나일강이 엄청 깁니다. 무려 6,700km에 달해요. 그리고 이 나일강에 접하고 있는 국가도 무려 11개 국가입니다. 수단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 나일강의 중심에 딱 위치를 하고 있고요. 원래 그리고 이 나일강은 두 줄기가 모여서 한 줄기로 이렇게 합해져서 이집트 하류로 빠져나가서 이제 지중해로 흘러나가는데 그 두 개의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 바로 수단의 수도입니다. 두물머리.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단의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더 보시면은 이 사헬 지대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좋은 건 아니고요. 온갖 문제의 총집결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사헬이 아랍어로는 뭐 해안, 뭐 가장자리, 변두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단의 위치를 보시면 위쪽으로는 사막과 다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사바나 지역과 다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막의 뭐 가장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은 반건조 지역이어서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사막화가 진행돼서 100년 동안 사막이 한 10% 정도 넓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또 높은 출산율, 하지만 또 기대 수명은 낮고 그만큼 의료나 이런 인프라가 없다는 의미겠죠. 네. 그리고 이 식민 지배가 있었던 지역들이고요. 독재를 또 길게 받았던 지역이고 잦은 쿠데타가 있었던 쿠데타 벨트와도 또 겹치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기후적으로 봤을 때는 가뭄과 대극인이 끊이지 않고 또 빈곤율도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저기가 인종적으로도 북쪽의 아랍인들 하고 아래쪽에 흑인들하고가 딱 만나는 위치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랍이 이제 북아프리카로 와서 그 사하라 사막이 있기 때문에 남쪽까지는 이게 잘 못 내려가죠. 네. 수단은 그래도 바다 근처에서 아랍 사람들이 좀 들어오긴 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설립한 국제구조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주의 기구인데요. 이 기구에서 매년 세계 위기 국가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향후 1년 동안 인도적 위기가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될 위험이 있는 그 국가 20개를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에 무려 사헬지대 국가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헬지대가 되게 열악한 지역이라는 거를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단이 2년 연속 1위를 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전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강제 이주를 하다 보니까 피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1,200만 명이면은 수단 인구의 거의 30%. 굉장히 많은 인구죠. 그리고 기근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내전 중에 또 의료시설 같은 것이 많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의료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5천만 명, 우리랑 비슷하죠. 국토는 18배 정도 넓은데 인구는 이 정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저기 보시다시피 나일강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대부분의 국토 지역은 사막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빈곤율이 높기는 하지만 또 출산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를 보시면은 수단의 중위 연령이 18.5세. 굉장히 인구 구조가 젊죠. 네. 한국은 45.6세.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네. 수단의 경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수단의 화폐는 수단 파운드라고 불리고요. GDP를 보시면 세계에서
3번째, 한 중간 정도 되죠. 네. 반면 그 1인당 GDP는 굉장히 와우. 낮습니다. 142. 거의 뭐 빈곤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GDP 성장률을 보시면 마이너스 20 몇 프로. 난 플러스인 줄 알았어. 네, 와. 저도 좀 놀랐습니다. 보고 내가 뭔가를 잘못 봤나 했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표가 GDP 성장률을 나타낸 표예요. 근데 수단이 내전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보시면은 2023년, 24년 그때 마이너스 20%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2023년에 수단이 내전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GDP 성장률이 매우 낮았고 그리고 2011년도, 12년도를 보시면은 남수단이 독립한 때예요. 근데 수단에서 석유를 수출해서 GDP를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유전이 남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 독립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자원으로는 이 나라가 GDP는 낮고 빈곤국이긴 하지만은 또 석유랑 금이 많이 납니다. 아예 가난하면 싸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석유나 금 때문에 오히려 내전이나 이런 게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이아몬드까지 있으면 끝내주겠다. 그래서 수단의 경제와 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단이 세 번째로 많은 금을 생산한 걸로 나타나요. 하지만 뭐 22년, 23년도로 가면은 좀 이렇게 감소를 하고 한 10위권, 한 그 정도 언저리에 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뭐 금 생산량 자체가 감소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수단이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런 공식적인 집계가 잡히지가 않고 그리고 또 채굴을 또 비공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밀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생산량이 집계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더 낮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금의 대부분은 또 이 북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 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 금괴 진짜 탐난다. 요거 가지세요. 저 하나만 있으면 돼. 또 금이 이제 많이 나지만은 또 수단은 석유도 많이 나는데요. 석유가 원래부터 많이 난 거는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발굴을 시작을 해서 9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수출을 시작을 했고 그 전성기는 2000년대입니다. 그래서 GDP 표를 보시면은 2000년대 이후에 GDP가 확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011년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석유가 아까 남수단 요 지역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노란색 선은 이제 남수단과 수단의 국경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유전지대가 지금 남수단에 많이 분포를 해 있죠. 네. 네. 그런데 빨간 선을 따라 가보면 요게 이제 포트수단 항구로 연결이 되는데 이쪽으로 운송을 해야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수단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석유는 있지만 이 석유를 정제하고 운송하고 할 만한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수단에서 이 대부분의 또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하지는 이 그레이터 나일 석유 개발이라고 하는 뭐 석유 개발 공사 같은 그런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정제 시설이 대부분 이 수단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남수단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고 정제 효율이 또 낮다고 해요. 그리고 남수단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한 석유를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려고 하지만은 또 운송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도로가 인프라가 제대로 안 깔려있기 때문에 시간이 또 많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수단에 위치한 이 송유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석유를 팔고 남은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까요? 그것도 문제죠. 네. 그런데 남수단 입장에서는 이 많은 수익을 북쪽에 있는 수단이 더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석유 수익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가 아랍계 엘리트 정치가들 또 군사 권력자들 이 북쪽에 남쪽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수단이 대부분이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수단은 그런 수익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배제되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이 늘 있습니다. 석유만 땅속에 있다고 해서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만한 이런 기반 시설들 그리고 항구에 접해야 되는 이 지리적인 요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단에는 금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석유도 많이 나지만 사실 수단은 농업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석유가 1990년대 후반에 수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농업 국가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GDP가 이 농산물에서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참깨입니다. 참기름? 네. 참깨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작물 중에 하나고요. 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가 또 원산지라고 합니다.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고 가뭄과 더위에 강한 작물이 바로 참깨입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농기계가 많이 없어도 재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대신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도, 에티오피아, 수단 이런 나라들에서 참깨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단에서 참깨를 재배하게 된 거는 사실 영국이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 농업 생산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깨가 많이 재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수단의 참깨는 기름 함량이 높아서 퀄리티가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부터 참기름은 수단표를 사는 걸로 하시죠. 요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참깨 말고도 땅콩이 많이 납니다, 수단은. 그리고 이 땅콩이 저는 먹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이 땅콩 맥주 먹을 때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땅콩은 화장품에도 쓰이고, 이 산업용에도 쓰이고요, 의약품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염료에도 쓰이고, 그리고 가축의 사료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식용, 그리고 산업을 넘나드는 작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수단의 이 서쪽과 동쪽에서 이 두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는데 주로 서쪽에서 더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단의 이 황금 작물, 돈이 되는 작물을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 30% 이상이 바로 땅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콩 드실 때 수단 한번 생각하시죠. 네. 미제 말고 수단째를 한번 먹어보는 걸로. 이제는 수단과 남수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는데요. 1956년도에 수단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의 국경의 모습이에요. 그랬다가 2011년도에 남수단이 분리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국경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남수단이 분리 독립을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수단이 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전이 발생했는지가 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또 이면에 이런 역사적 배경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수단은 아라비아 반도와 가깝죠. 네. 그래서 이제 7세기 이슬람이 전파가 될 때 이 수단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세기, 16세기쯤 되면은 이 북부 대부분이 이슬람화가 되고요. 그런데 이 남쪽은 보시면은 좀 푸릇푸릇하죠. 네. 여기에는 뭐 습지나 뭐 정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요 아래 지방까지는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고요. 요런 상황이었는데 수단은 이집트와 영국이 분리 통치를 합니다. 1899년에서 1956년도까지 위에는 이집트가 지배를 하고요. 아래는 영국이 지배를 했는데 이집트가 지배를 하지만은 이제 영국이 인정한 총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집트는 영국의 보호령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국가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네. 이집트가 저렇게 힘이 있었나? 그래서 이제 나눠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집트는 아랍이죠. 네. 아랍 그 색깔이 강하고 네. 영국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이 이 남쪽 지방을 지배를 할 때 남북 간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슬람이 아래 지역에 퍼지지 않도록 더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기독교 포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영어 사용을 장려하고
그리고 아랍 문화가 이 남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죠. 갈라치기. 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은 더 점점 이질적인 문화가 자리 잡히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저렇게 갈라친다고 갈라쳐지고 그것 때문에 또 계속 싸운다는 것도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래서 이제 수단의 근대사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수단 박사님 될 거 아니니까 앵글로 이집트 요 부분 네. 통치했던 건 보면은요. 이집트가 이제 실제적으로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분할 통치가 이제 심화가 됐는데 영국이 핵심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집트와 공동 통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동의하에 이집트인이 임명한 총독이 통치를 한 거죠. 당시에는 이집트 국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국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단과 남수단 분리 독립 얘기를 잠깐 했는데 남수단의 인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남수단의 딩카인 이 민족은 가장 키가 큰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보시면은 이 지금 양복 입은 남자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제가 늘린 거 아닙니다. 실제 키고요. 남성들의 키가 평균 185에서 190. 여성은 한 1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럽 사람들, 북유럽 사람들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북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복지도 잘 돼 있고 영양 공급도 잘 받고 성장하는데 그런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남수단의 딩카인 같은 경우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키 성장 유전자가 활발히 발현을 해서 이렇게 키가 크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삶이 소와 아주 밀접한데요. 유목민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그래서 삶 전체에 이 소들이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소는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자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종교 의식을 할 때 또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고 굉장히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냥 먹기 위해 소를 그냥 막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카인이 이 남수단에 있는 민족인데요.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단의 최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띄워놨는데 위쪽에 있는 사진은 수단에 있는 그 민족 사진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남수단 출신의 모델 사진입니다. 피부색을 봐도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골격도 다르네요. 또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남수단 출신의 모델과 그리고 농구 선수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모델이고 그리고 이 농구 선수는 돌아가셔서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NBA에서 활동을 했는데 NBA에서 벌어들인 많은 수입을 남수단의 인도주의 활동에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님.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이분이 활동하셨던 지역이 바로 남수단 지역입니다. 이분의 휴면 다큐를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난달에 이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가 뉴키즈에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한국에서 이제 외과, 내과 이렇게 의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솔직히 언어가 다른데 한국어를 이렇게 배웠다라는 것도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그걸로 의대 공부를 한 게 저는 너무나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했을까.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외과, 의사, 전문의 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나일강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저도 요거를 준비하면서 나일강의 규모나 역사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일강은 한 6,700km 정도로 아주 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콩고 이야기할 때 콩고강도 굉장히 길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2,000km 더 길어요. 네. 그리고 11개 국가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한 5억 명이 이 나일강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나일강이 오른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호수에서 발원한 하나의 물줄기, 정나일, 블루나일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백나일강, 요거는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한 물줄기입니다. 이게 만나는 곳이 이제 수단의 그 하르툼이라는 수도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수단에서 만난 모습을 찍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블루나일, 백나일 딱 색깔이 다르죠. 네.
청나일이라고 불리는 이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우기 때 내리는 그런 폭풍우 때문에 이런 토사, 진흙, 점토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탁한 물, 어두운 물을 보고 이게 푸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청나일이라고 부르고 백나일은 상대적으로 플랑크톤도 많고 부유물질 때문에 탁한 흰색 빛을 띱니다. 근데 유량이 적고 또 잔잔하기 때문에 이 플랑크톤이 더 서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백나일, 확연하게 구분되는 물줄기가 바로 이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가운데에 있는 사진은 위에 구글 어스로 이렇게 캡처한 사진인데요. 딱 만나는 지점이 보이시죠? 물이 석유보다 무섭다. 이 나일강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나일강이 11개의 나라를 지나고 있으니 여기에서 얼마나 물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 그리고 협상이 반복이 되었겠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에티오피아에 위치하고 있는 댐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 의미는 이게 나일강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댐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가장 큰 댐이 될 예정이고요. 2011년부터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기사들을 보니까 뭐 98% 정도 거의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는 지금 인구가 한 1억 명 이상이 있는데 사실 인구의 절반이 전기를 풍족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국가에서 이제 전력이 많이 생산되면은 제조업 기반으로 또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큰 댐이기도 하죠. 진짜 크네. 중간에 섬도 하나 있고. 근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그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맨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 댐은 에티오피아의 청나일강치를 합니다. 네. 만약에 여기에서 댐에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여기가 상류거든요. 하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 공급을 못 받겠죠. 네. 그런데 그 이집트 같은 경우는 완전 하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가장 반발이 심한데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사람들이 이 나일강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물이 줄면은 농업은 또 하기 힘들고 또 이 농업을 못 하게 되면은 자연히 이거는 식량 안보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이거를 생존의 문제를 보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단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중간에 위치해가지고 에티오피아랑은 좀 친하긴 한데 우리 중간에 껴가지고 근데 이 수단의 입장에서도 에티오피아에서도 댐을 막아버리면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은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또 이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너네들 때문에 댐을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댐 지은 곳 여기 우리 국토인데 우리가 너네들 허락을 받을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물 조절을 잘할게. 그래서 홍수를 예방시켜 줄게. 그리고 토사나 해적물도 우리 때문에 감소할 거야. 이렇게 좋은 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개발 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뭐 분쟁이 있긴 하지만은 뭐 어쨌거나 댐은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갈등 관계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마련을 했지만 사실상으로 뭐 실패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집트와 수단은 뭐를 요구하고 있냐? 에티오피아에게 물을 이게 가둬두는 걸 담수라고 하죠. 이 담수의 양을 너네가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줘라. 그리고 연간 담수량을 우리와 좀 협의를 하고 문서화하자. 그리고 담수 시기나 뭐 가뭄 때 어떻게 배분할지 이거를 다 합의를 하자. 네.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해달라 하고 하는데 내정 간섭 아닙니까? 저 같아도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지금 청나일강의 이 80%가 우리 땅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왜 허락을 받아야 됐지? 그렇다면 너네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정보 제공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담수의 양이나 이런 거 정보 제공은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주권 침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우리가 좀 배워둬야 되는 게 우리도 통일이 되면 압록강하고 두만강이 저 러시아 쪽이나 중국에서 내려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미리 저런 것도 우리가 좀 배우고 해놓을 건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제 이집트 쪽에서는 요거를 좀 강경하게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와 수단이 나일강의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합동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거죠. 보여주기 했네요. 그래서 네. 우리는 댐 강경하게 반대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수단의 입장에서는 좀 우려와 불안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고 군사 작전을 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 갈등에 영국도 어느 정도는 좀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영국이 일방적으로 수자원 분배 정책을 실시를 했었고요. 요게 이제 갈등의 뿌리가 된 건데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바로 이 나일강 협정입니다. 이거는 1929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때 이 영국이 이집트의 나일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하류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류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이집트의 동의 없이는 너네 물 사용 못하고 댐 건설도 못하고 개발 불가해 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1959년도에는 이 나일강의 유량을 자기네들이 그냥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66% 너네가 가져가 나일강, 그다음에 수단은 22% 이렇게 할당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집트 입장에서야 이거를 이제 역사적인 문서를 들이밀고 이것 때문에 너네 댐 건설하면 안 돼, 개발 불가해라고 주장을 하지만 국제법 상에서는 일방적인 식민협정은 당사국의 동의 없이는 무효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리고 국제법 지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도 우리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적이 없다. 그리고 협정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고 동의도 안 했으니까 무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효력이 없다. 그런 거죠. 이 배운 아이들 꽤 많네. 우리도 일본이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현대사도 아주 복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현대사 정리할 때 그 정권과 대통령별로 이렇게 표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번엔 포기했어요. 현대사 정리 포기. 왜냐, 쿠데타가 수수모도 더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정리를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냥 남이 한 거를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붉은색 지도가 뭐냐면은요, 이 쿠데타가 많이 난 지역을 이렇게 색으로 표시를 한 건데요. 이 가장 붉고 검붉은색 요 지역이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수단 지역이 보이시고요. 남미로 가면은 조 지역이 볼리비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통계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뭐 국제 정치학이나 비교 정치학 연구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수단이 2위입니다. 31번. 그 볼리비아는 48번. 쿠데타를 또 분리를 합니다. 쿠데타 중에서도 성공한 쿠데타.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성공한 쿠데타. 그리고 시도는 했지만은 실패한 쿠데타. 그리고 혐의는 있지만 혐의는 있고 막 이렇게 또 네 가지로 크게 분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있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단의 현대사의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1989년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무려 30년 동안 독재를 했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12번의 쿠데타를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경하게 이 철권 통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사진 가져오신 거죠? 다 읽으셨군요. 제가 이게 의미 없는 사진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입법과 행정을 독점하는 이 국가 기구를 만들고요.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국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는 직함을 이제 국가 원수에서 대통령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수 민족을 탄압을 하고 철권 통치를 했죠.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집권할 때 가장 끔찍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르푸르 내전입니다. 우리가 다르푸르 내전 하면은 아마 그런 그 NGO들에서 모금 행사할 때 그 캠프 같은 거 보여주고 난민 얘기하고 하면서 다르푸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수탄입니다. 그리고 다르푸르 내전은 워낙에 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많이 학살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다르푸르 학살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약 40만 명 정도가 무자비한 학살을 당했고, 그다음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난민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남수단을 굉장히 차별 정책을 했어요. 안 그래도 이제 북쪽에 그런 권력이나 군사나 막 경제나 인프라나 다 몰려 있는데 안 그래도 그렇게 좀 불균형한 상황이었는데 이 남쪽에는 기독교를 탄압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를 한다던가 그래서 이 남수단 사람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 절에서 갈라졌구나. 수단이 내전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딱 정리해 드리려고 요거 하나만 보면 끝납니다. 오, 쪽집게 강사. 네, 수단의 내전은 딱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수단에서 남수단이 독립하게 된 그 1차, 2차 수단 내전. 네. 요게 결과가 바로 2011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죠, 남수단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왼쪽에 보이는 다르푸르 학살. 요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2023년 수도 하루툼에서 일어났던 내전입니다. 이렇게 세 개 이제 내전을 알고 계시면은 수단에 대한 기사들이 나올 때 아마 이해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왜 이런 내전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들을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그 남수단이 분리 독립을 하게 됐던 바로 1차, 2차 수단 내전인데요. 1955년도, 즉 독립은 56년도에 있었죠. 그 전부터 이제 안 좋았던 거예요. 남북 간의 대립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1차 내전은 남북 간의 이질화가 심해졌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게 이제 영국과 이집트의 분리 정책도 한몫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영국과 이집트가 이제 나가면서 이제 북부 이슬람계 사람들에게 권력을 많이 주고 떠났습니다. 남부가 많이 배제가 됐죠. 그리고 그 남쪽에 연방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반발이 거세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1차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에 무려 5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 내전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디스 아바마 협정을 맺어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협정을 북쪽에 있는 아랍계 사람들이 지키지를 않아요. 왜냐? 남쪽에 석유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정을 파기를 하고 이제 북부에서 통제권을 가져갑니다. 그러자 이제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수단 인미 해방국을 조직을 해서 이제 반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반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이슬람 법을 도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던 사람들로서는 강력하게 그런 이슬람법으로 통치를 하게 하니까 반발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이 1차, 2차 수단 내전은 크게 종교와 민족의 이질이 심해지면서 발생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의 아랍계, 이슬람 사람들 그리고 남쪽에 그냥 피부색이 검은 흑인, 아프리카계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나 아니면 토착 종교를 믿던 사람들 간에 내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독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1, 2차 내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수단 대전이 발생하는 중에 거의 말쯤에 2003년도에 다르푸르 이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그 수단의 남쪽 지역에 보여드렸던 이 지역에서 다르푸르 학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1차, 2차 수단 내전과는 조금 다른 게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 남쪽 지형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이 발발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 지도의 연한 노란색이 바로 다르푸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북쪽과 남쪽이 인구 구성이 좀 달라요. 모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은 북쪽에는 아랍계 유목민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비아랍계,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은 흑인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가뭄과 대극은이 심해지면서 이 유목민들이 아래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근데 이 남쪽으로 내려왔지만은 이 물이나 땅이 이 자원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르푸르 지역 이 사람들이 수단의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한 15%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이 정치나 군사 요직이나 이런 데서 다 배제가 되고 이 다르푸르 지역의 인프라가 굉장히 낙후된 채로 발전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교육 서비스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고 뭐 의료시설도 안 좋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위에서는 내려온 유목민들과의 그런 갈등도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받았던 차별 거기에 반발을 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당시의 대통령 바시르 대통령이
굉장히 무자비했던 대통령이잖아요. 이 사람이 정부군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까 내전하고 있었죠. 정부군을 여기까지 보낼 그런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르푸르 지역에 있는 유목민들을 잔자위드 민병대라고 만듭니다. 이 아래에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좀 잠잠하게 좀 해라. 대신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그래서 그냥 수단? 그래서 시위를 좀 멈춰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민병대가 정말로 잔인하게 이 사람들을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 그 학살이 잔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세계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기소를 한 거예요.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다르푸르 내전입니다. 요거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도에 얼마 안 됐죠. 이제 2년 정도 됐죠. 4월에 일어났으니까 이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 내전은 신속 지원군과 그다음에 수단 정부군 두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이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이 바시르 대통령이 만들었던 민병대 있죠. 이것도 한몫을 하는데요. 왜냐? 바시르 대통령이 잔자위드라는 비공식 민병대를 만들어서 탄압을 했죠. 그런데 이 민병대를 나중에 공식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래에 정부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준 군사 조직인 신속 지원군도 있게 된 거예요. 바시르 대통령 아래에 있던 이 두 개의 군사 조직이 갈등하고 분쟁을 벌였던 게 바로 2023년도에 있었던 내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신속 지원군을 만든 게 그러니까 자기가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쿠데타나 이런 거를 겪어보니까 정부군이 크게 권력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나름 견제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들한테 퇴출이 당한 거죠. 쿠데타를 당한 거죠. 준군사 조직인 신속 지원군은 그 수장이 다갈로인데요. 아까 민병대가 다르푸르 지역에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 조직이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없던 금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금을 통해서 밀수를 하고 무기를 사들이고 병력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신속 지원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외교로 용병처럼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도 외화도 벌어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 다갈로가 군사력도 가지게 되고 경제권도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규군보다 자금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해외 파병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투 경험도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이 수단에 큰 시위가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거의 뭐 30년 독재를 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 생활고가 심하겠고 그다음에 억압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원래 아랍의 봄이 2010년도에 일어나긴 했지만 여기는 좀 늦게 19년도에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좀 시위 좀 잠재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르안이 딱 보니까 이거 내가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속 지원군인 다갈로한테 제안을 하게 되고 결국 힘을 합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통령을 몰아냅니다. 결국은 자기가 만든 두 개의 권력에 의해서 퇴출이 당하게 된 거죠. 잘 안 해줬네. 잘 해줬으면 잘했겠어. 맞습니다. 아까 전에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가 됐을 때 바시르가 이 다갈로에게 그거를 씌웠다고 해요. 혐의를. 그래서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 아무튼 이제 19년도에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르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부 주도의 과도 정부를 만들었고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거를 민간에게 이양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많이 들어보는데.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과도 정부가 안 물러나네 계속. 그리고 선거를 또 실시할 때가 됐는데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부르안이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지휘 체계를 놓고서는 다갈로와 갈등을 해요. 왜냐면은 두 개의 머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갈로에게 정부군에 우리가 흡수하겠다. 근데 그 군사가 정부군도 한 10만 명, 그리고 다갈로도 10만 명 정도가 되는데 흡수를 하겠어요? 내 군사도 지금 10만 명인데? 그래서 다갈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2년 안에 이거를 흡수를 하고 싶은데 했더니, 이거 10년은 걸린다.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하는 척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먼저 선빵을 날려요. 그래서 주요 시설들이 지금 수단에 있는 뭐 공항이나 뭐 의료시설이며 뭐 그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됐죠. 그리고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그 내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교민들이 수단에 약 28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전명 프라미스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때 정말로 긴박하게 구출을 했었는데요. 약 50시간에 걸쳐서 이 교민들을 대피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민들을 이제 민간인 철수를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수단이 국토가 넓잖아요. 근데 당시에 우리 교민들이 9개 지역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2명씩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당시에 그 대사님이 방탄 차량을 타고 이 수송 작전을 하는데 대단하시네.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상도 받으셨어요. 두리번하네. 이렇게 교민들을 대피시키는데 약 20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탈출을 시켰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내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내전이 수도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수도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이 지금 거의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린시아 호텔은 리비아 의 그 자본으로 만들어진 호텔인데 지금 이렇게 다 파괴가 됐고 수단의 중앙은행 뭐 거의 뭐 복구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우리나라 치면서 석유개발공사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다 이렇게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이걸 복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리고 그러니까. 자원이 필요할까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툼 내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적 재앙이라고 보고가 나왔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3월 달에 수단 군부가 이제 하루tum을 탈환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사망자가 28,000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지금 난민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난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이제 표시한 건데요. 지금 이 빨간색이 뭐냐면 자국 내 실향민입니다. 이 내전 때문에 다 집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 내전을 피해서. 그래서 약 한 800만 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다 하면은 한 1,200, 1,300으로 이게 집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수단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상황이 잘 풀릴 수 있을지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걸 가져오셨습니다. 이집트는 사실 제가 대학생 때인가? 이거 그냥 스몰 토크인데요. 네. 대학생 때 이집트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책을 읽는데 이 상형 문자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형 문자를 배울 수 있는 동호회 갑니다. 제가 나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갔는데 5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한양대에 있는 어느 강의실에서 저 같은 대학생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배웠는데 한 모임이 3번 정도 지속되다가 사람들이 없어서 안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 이집트 하면은 그때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제 수단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집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수단의 북쪽에 바로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부터 이제 수단은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서로 또 교류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찬란한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수단과 우리가 이집트를 볼 때 나일강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가 또 오래 지속된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를 제가 아주 압축을 했습니다. 이 이집트가 원래는 상 이집트, 하하 이집트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가 이제 최초로 이제 이집트가 통일이 됩니다. 그게 이제 BC 3150년에 최초로 이집트가 통일이 되고 그 다음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고왕국, 그리고 중왕국, 시상국 요게 3개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고왕국 시대에는 파라오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집트 가면은 많이 보는 피라미드, 쿠프왕, 그다음에 기자에 있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그 피라미드가 이때 만들어진 피라미드고요. 그 중왕국을 거쳐서 이제 신왕국 시대가 이제 이집트의 역사상 최고 전성기입니다. 그 왕가의 계곡 들어보셨죠? 계곡이 만들어진 게 바로 신왕국 시대인데요. 이 고왕국 시대에 그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는데 네.
이게 다 너무 눈에 띄다 보니까 도굴꾼들이 이거를 다 도굴해 가는 거야. 파괴되고 훔쳐가고. 그래서 이제 신한국 때는 이거 이 사람들이 못 찾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그 왕가의 계곡에 만든 무덤들. 하지만 뭐 결국은 다 도굴이 찾아도 도굴이 되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도 나름 머리를 썼다고요. 근데 이제 신한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쇠퇴했을 시기가 바로 이 삼중간기입니다. 이 중간기를 바로 수단의 그 쿠시 왕국이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이 쿠시 왕국이 원래 이 수단 지역에 있었던 그 왕국인데요. 이집트가 이제 세력이 조금 약해졌을 때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집트 지역을 다 차지를 하고 이집트 제25왕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검은 파라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래 이 파란 것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쿠시족들은 쿠시 왕국을 이룰 정도로 크게 번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나일강 유역 이집트 아래 지역에 이렇게 쿠시족들이 살고 있다가 카르마라는 도시를 건설을 했고 그다음에 BC 900년에 이제 쿠시 왕국을 그때 이제 만들게 됩니다. 저 때부터. 네. 그리고 이제 BC 715년 즉 이 삼중간기 때 파라오 제25왕조가 이제 쿠시 왕국에서 탄생을 하고 쿠시 왕국은 이때가 가장 전성기를 누립니다. 마치 원나라가 유목하다가 중원으로 쳐들어간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래서 쿠시 왕국이 이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다가 근데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이집트가 이 역사가 거의 뭐 몇 년이에요. 엄청 길잖아요. 네. 근데 쿠시 왕국이 이집트를 지배했던 건 한 100년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죠. 결국은 쿠시 왕국도 쇠퇴를 하고요. 이 북쪽에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악숨 왕국이라고 고대 왕국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남쪽 그리고 수단의 북쪽 이 지역 쿠시 왕국이 있었던 이 지역을 고대에는 누비아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오페라에서 봤어요. 누비아의 공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오페라가 있던데. 그럼 요거 이제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배경이 어디였나요? 그게 오페라. 이집트 뭐 그러면 이런 쪽. 맞습니다. 네. 이 고대 지역 이름이 누비아였는데요. 이 누비아라는 말이 이집트 말로 보면은 금이 누부였어요. 근데 이제 금이 나는 지역은 이제 누비아. 라고 했고요. 그럼 이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금이 났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많은 황금 유물들 있죠. 뭐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이나 이런 게 이 누비아 지역에서 생산해낸 금으로 만든 유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누비아 지역에서 이제 쿠시 왕국이 탄생하고 되고요. 이 쿠시 왕국은 기원전 1070년에서 기원 후 한 350년까지 지속이 됐고 그 맨 오른쪽에 보이는 지도가 바로 그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었던 바로 그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 검은 파라오의 모습입니다. 제25왕조 때 있었던 왕들의 이런 조각상이에요. 그래서 쿠시 왕들은 이 수단의 누비아 출신의 흑인계 아프리카인이고요. 그리고 이 수단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아프리카 문명의 자긍심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주변부에 머문 게 아니라 이집트 중심까지 통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이 외래 왕조이기는 하지만은 이집트인조차도 이게 이집트 왕들의 전통을 받아들인 공식 파라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쿠시인이 이 금을 들고 이집트로 금을 운반하는 거예요. 도너츠 같이 생긴 게 도너츠가 아니군요. 도너츠가 아니고 금입니다. 좋겠다. 그리고 이 지도들은 금이 나는 지역들인데요. 이게 좋다. 보면은 이제 거의 수단의 북부 지역인데 여기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금이 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투탕카문의 황금 마스크 요게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는 누비아 지역에서 발견이 된 그 유물들입니다. 근데 이 투탕카문의 황금 마스크가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투탕카멘이 왕이 정말로 권력이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무덤이 상대적으로 또 화려하지 않고 작았기 때문에 도굴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존이 잘 된 거라고 합니다. 죽은 다음 유명해진. 그리고 이 수단 지역에는 이집트보다 더 많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집트에는 약 120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수단은 약 250개 정도의
피라미드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뭐 차이점은 있죠. 기자의 피라미드보다는 좀 이렇게 귀엽다. 크기가 작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런 파라오나 이 절대 권력자들만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지만은 쿠시 왕국에서는 그냥 귀족들도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딱 보기에도 이 경사각이 더 가파르죠. 그리고 색깔도 더 붉습니다. 이 붉은 사함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색깔도 더 붉고, 하지만 이런 250개나 되는 피라미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게 수단이 내선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쵸? 비디님 보고 싶죠? 그리웠다? 그래서 관광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이 수단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국가 정체성과 자부심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좀 파괴된 모습이죠. 안타깝다. 진짜 아깝다. 언젠가 우리가 이 피라미드를 보러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단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완전 유익했어요.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네, 수단이 빨리 안정을 되찾아서 좀 여행 갈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